총선을 45일 앞두고 굉장히 여야 모두 공천 준비 한창인데요. 두 분과 함께 더 깊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송영훈 변호사,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민주당도 오늘 공천 결과를 발표한 게 있고 국민의힘은 한 3시부터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좀 계속해서 미뤄지다가 지금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서울 수도권 포함해서 19곳을 먼저 첫 번째 경선 결과 발표한 건데 어떤 뭐 기대치와 또 변수 어떻게 뭐 합당하십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크게 한 3가지 정도 특성이 보입니다. 예. 일단은 그 용산 출신 행정관들이 탈락한 지역구들이 눈에 들어오네요. 그 충북 충주의 이동석 전 행정관, 또 제천 단양의 최지우 전 행정관 경선에서 지금 패배를 한 걸로 나오는데요. 예. 이게 이제 당의 입장에서는 꼭 좋은 것만은 아니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당이 되면 국정을 담당하게 되면서 좋은 인재들이 또 그 국정에 참여를 하고 대통령실에서 국정 경험을 쌓은 다음에 다시 또 정당에 돌아와서 또 국회에 들어가서 입법 활동할 기회를 가지는 것이 가장 좋은 인재 양성의 선순환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당으로서는 손실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 또 한편으로는 소위 이제 용산 출신이 대거 낙하산으로 꽂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던 부분은 상당히 많이 불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특성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보면은 비주류도 경선에서 승리를 해서 지금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지난 3.8 전당대회에서 안철수 캠프의 선대위원장이었던 그 김영우 선대위원장 동대문 갑에서 지금 여명 전 행정관을 꺾고 경선 통과를 했네요. 그리고 예. 역시나 같은 캠프의 그 이종철 전 수석 대변인 역시나 성북갑에서 지금 경선 승리를 했는데 이런 것은 지금 민주당의 소위 비명 행사 흐름과는 상당히 대비되는 지점일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기초단체장 출신들이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지금 그 이필용 전 음성군수, 박세복 전 영동군수 이런 분들이 현역 국회의원 또는 전직 국회의원에게 경선에서 졌는데 예. 이것은 민주당에서도 첫날 경선에서 비슷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문석진 전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해서 한 3명 정도의 기초단체장이 경선 결과에서 탈락을 했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은 좀 아무래도 기초단체장 출신이 현역 의원이나 전직 의원의 프리미엄을 넘기는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여야의 공통된 현상으로 보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경선 과정을 후보에게 다 공개를 하겠다. 지금 공개를 했다고 밝혔고 이의를 제기한 후보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번 첫 번째 경선 결과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크게 무슨 반발이 일어나거나 이럴 건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지금 예. 후보자 대부분에게 뭐 절차를 공개했다고 얘기했으니까 네. 확인을 했으니까 이 부분 가지고 탈락자들이 불공정 경선이다라든지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근데 지금 그리고 이 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이 적어요 기본적으로. 예, 그렇죠. 현역 의원 자체가 적고 특히 수도권은 지난 2020년도 21대 총선 때 수도권에서 뭐 거의 민주당이 완전히 거의 예. 석권을 했잖아요. 16개인가요? 수도권에서 몇 개 못 얻었다고. 특히 네. 서울 같은 지역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현역 이 교체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에 비해서. 예. 근데 그런 점이 하나 있고 김영우 전 의원이죠. 김영우 네. 전 의원이 동대문 갑에서 이제 이겼네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도 예. 보이고 오경훈 전 의원도 양천에서 꽤 끈질기게 도전하네요. 뭐 경선에서 통과를 했는데 그런 것도 눈에 띄고 장동혁 사무총장 역시 뭐 통과됐고 예. 뭐 정우택 의원은 글쎄 좀 윤곽근 전 검사하고 뭔가 이게 호각세를 이룰 줄 알았는데 어제 탈락을 했어요. 윤곽근 후보가 탈락했고 정우택 의원이 이제 최근에 뭐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이제 통과가 됐고 그러니까 특별하게 경향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행정관 출신들이 뭐 대거 약진했다든지 또 현역 의원들이 대거 탈락했다든지 뭐 이런 특별하게 어느 정도의 완전한 어떤 경향성 이런 것들은 좀 발견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체로 예. 무난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거죠. 당사자들이 과연 이제 승복하냐의 문제인데 승복 안 할 명분이 약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천 잡음은 별로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오늘 19군데 발표한 건 좀 그렇게 보입니다. 예. 네. 첫 번째 경선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네. 민주당은 뭐 호남 쪽에서 국민의힘은 TK 쪽에서 아직 결과는 좀 미루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게 어쨌든 본인들의 텃밭에서 발표를 한다면 이게 조금 지금보다는 논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오늘 29일 날 쌍특검법 표결을 하잖아요. 그 민주당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그 이후로 그
결과 발표를 미루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글쎄요, 뭐 의도적으로 쌍특검법 표결 일정을 의식해서 미룬 걸로 보이진 않습니다. 예. 왜냐면요, 이거는 이제 4년 전 공천 일정하고 비교를 해서 팩트 체크를 해보면 나오는데요. 그 4년 전에는 미래통합당이 3월 5일이 돼서야 영남 지역 단수 공천 또는 우선 추천을 처음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번 총선 일정으로換산을 하면은 3월 1일에 해당을 해요. 너무 늦은 게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년 전보다 사실은 2주 정도 빠르거든요. 이번에는 2월 17일부터 영남 지역 단수 추천을 발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쌍특검법 표결 일정을 의식해서 늦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예. 더더군다나 그 표결 일정은 그 민주당 손에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29일에 표결하겠다고 발표를 한 게 이번 달 22일입니다. 예. 그래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발표를 했죠. 그러면 그걸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언제 표결할 줄 알아서 그걸 의식해서 미루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고요. 예. 강남권 같은 경우는 좀 당에서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도 서초 강남 벨트는 다소 대중성은 부족하더라도 국회에 꼭 들어가야 될 만한 전문가를 많이 공천했습니다. 그동안에. 대표적으로 KDI 출신의 뭐 이해운 전 의원, 윤희숙 전 의원, 또 뭐 유경준 전 통계청장, 북한에서 온 태영호 의원 이런 예. 분들을 공천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꼭 들어가야 될 인물이 누군가에 대한 공관위의 고심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 여야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텃밭에 대한 그 공천에 대해서는 발표하기가 지금 너무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 보죠. 텃밭이라는 데가 특히 이제 강남, 예. 뭐 TK 이런 지역은 사실 공천이 거의 당선처럼 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싶은데요. 당연히 얘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더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강남 지역에 뭐 전문가를 투입한다고 뭐 전문가 신인이라 하더라도 거기 투입하면 당선이 거의 된다고 보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공천이 상대적으로 말이죠. 민주당에 비해서는 잡음이 거의 없죠 아직은. 네. 근데 역시 이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다 공천에 잡음이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예. 근데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아무튼 TK 지역하고 강남의 이제 가불병 지역 이런 데가 남았단 말이에요. 서초 을도 남아 있고 경선 지역도 있고 이런데 아무튼 그때의 잡음이 나올 수 있어요. 예. 지금보다는 지금 여태까지 국민의힘의 공천이 진행된 거에 비해서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역시 관전 포인트는 거겠죠. 용산 출신들이나 이제 윤 대통령의 측근들 이런 분들이 얼마나 그 이제 컷오프된 지역에 들어갈 수 있냐의 문제예요. TK 예. 지역 같은 경우가.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제가 아까 물론 현역 의원 자체가 숫자가 많지 않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현역 의원의 이제 공천 배제 이른바 컷오프가 굉장히 비율이 낮아요. 네.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 총선거에 예, 비해서 예.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할 건지가 지켜봐야 되겠죠. 예. 그때 그걸 보고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는요. 예. 그럼 이번에 그 민주당이 29일날 쌍특검법 네. 표기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번 그 선거의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쌍특검이 다시 제의가 돼가지고 그대로 확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냥 17, 8석이 와야 되는 거죠. 와야 되기 국회에서. 때문에 예. 지금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국민의힘이 아마 그걸 전혀 의식 안 한다고 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게 다시 공천 탈락해서 제2의 이제 찬성을 해가지고 이제 거부권을 이제 무력화시키는 대통령이 그런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국민의힘의 이 공천 자체. 그러나 국민의힘도 뭐 쌍특검 표결을 전혀 의식 안 할 수는 없겠죠. 예. 그것 때문에 마냥 미룬다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저는 뭐 그런 측면이 전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중간 점검을 잠깐 해볼게요. 네. 그 조금 전에 조금씩 말씀해 주셨지만 민주당 공천과 지금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 서로가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실 때 어떤 차별화가 있고 어느 쪽이 얼마큼 더 잘하는 것 같습니까? 물론 답은 나온 것 같은데요. 아니, 예. 지금 그 민주당 공천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죠. 왜냐하면 예. 공천에 관해서요 조어가 만들어질 정도가 되면은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네. 2012년에도 그 민주통합당이 그때 노이사 공천 논란이 유명하지 그런 않았습니까? 말들이 만들어지는 공천은 안 된다. 그렇습니다. 노무현재단 이화여대 486 그때도 그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친명횡재 비명횡사로 딱 구호가 잡혔어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극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추세가 딱히 바뀔 것 같지도 않아요.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를 한다든가 이선 후퇴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어떤 잠재우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예. 사실 그렇게 할 거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 공천이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맞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물론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논란이 없을 수는 없고 탈락한 분들은 항상 가슴 아프고 또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취임하면서부터 나는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그 예. 열매를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논란이 덜한 측면이 있고 당내에서 딱히 그렇게 친한이라고 할 만한 계파가 형성될 그럴 시간이 없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논란이 덜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잡음이 없는 뭐 조용한 공천이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민주당은 왜 이렇게 잡음이 많은지 그 원인과 그러면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원인이야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총선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세력으로 포진시키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론이 합리적이긴 하죠.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했잖아요. 얼마 전에 며칠 됐죠. 툭하면 당대표 바꾸라고 하는데 그럼 1년 내내 바꿔야 되냐 365일 바꿔야 되냐. 365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사실 그 대목에서 나올 얘기는 아닌 거죠. 뭐 365일 바꾸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네. 뭐 이재명 대표답지 않은 논리입니다. 이 대표가 대단히 논리적인 얘기를 많이 했던 분인데 그만큼 이 총선이 이렇게 자꾸만 잡음이 나오면은 선거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아직 40여일이 남았기 때문에 좀 그동안 몇 번의 변곡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공천에 이제 대진표가 확정이 되면은 의외로 공천 잡음에 대한 게 줄어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슈들 제기가 될 거라고요. 특히 민주당에서 그동안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이슈도 많이 꺼낼 거라고요. 예. 국민의힘 쪽에다가. 지금 분위기도 많이 이쪽에 지금 국민의힘에 좋게 됐는데 지난해 말만 해도 국민의힘이 뭐 백석도 못 온다 이런 말이 예, 있었는데 예. 그때하고 너무 달라요 지금. 네. 2달도 다 안 지났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공천 잡음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당장 이선 후퇴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아까 대표 관련 얘기를 미뤄볼 때는. 네. 그러나 계속 이런 공천에 대한 게 아직 시간이 40여일 남았다고 합니다만 유권자들이 머릿속에 누적돼 있을 거라고요. 예. 어쨌든 간에. 물론 비명 인사들도 많이 진출했어요. 공천도 예. 막 바꾸려 했기 때문에 완전히 친명 일색은 아닙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한 비판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든 설득시켜야 되는데 설득시킬 방법이 마뜩치 않아요. 다른 이슈로 이 국면을 바꿀 수밖에 없을 텐데 뭐 정책이라든지 공약이라든지 예. 아니면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불출마 선언이나 대표를 그만두지 않으면 아주 최측근들을 이제 출마 배제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했던 경로 의존성을 비춰볼 때 그럴 것 같지 않아 보이고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으로서는 지금 국면이 어렵게 됐어요. 근데 예. 하여튼 공천 끝나고 새로운 이슈가 새롭게 제기될 때 그때 과연 이제 어떻게 하느냐.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잘 방어할 수 있는 것이냐. 정권 평가론이 다시 또 불이 지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걸 또 그때 가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이선 후퇴가 현재 민주당에게는 대단히 국면을 바꿀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할 가능성이 대단히 낮아 보인다는 겁니다. 예. 분위기를 바꾸려면 그 대표의 이선 후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어렵다. 뭐 지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분위기상 예, 보면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렇게 잡음이 공천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당의 원톱, 투톱 뭐 대표와 원내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간에도 약간의 그 논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반대 당에다 여쭤봐도 될는지 모르겠으나 조정식 사무총장이 어쨌든 친명계로 굉장히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당내에서 사무총장이 먼저 떠나라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말을 했다 안 했다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사무총장의 지금 그 위치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민주당 입장에선? 뭐 민주당 사무총장의 거취에 대해서 제가 말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게 민주당이 계속 공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면은 조정식 사무총장 본인도 그 당선이 위험할 수 있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상대당이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이게 사례가 있습니다. 2008년에 이게 사실 한나라당이 옛날에 겪어본 일이죠. 예. 2008년 그 총선 때 이제 정권 초반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위 친이계로 이제 공천이 도배된다는 논란이 있었고 예. 그때 그래서 이방호 사무총장이 경남 사천에서 낙선했어요. 당시에 민주노동당 강기갑 후보한테 낙선했습니다. 경남 사천은 그때 이방호 의원이 2004년 총선에서는 60% 득표를 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매우 놀라운 일이 전개가 된 게 박사모가 가서 이방호 사무총장의 낙선 운동을 하고 강기갑 후보의 선거 운동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강기갑 의원이 47%를 득표를 해서 재선을 하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 그 민주당도 지금 친명 비명 간의 그 공천 논란, 대립, 갈등을 잠재우질 못하면은 예. 이게 격화되면은 나중에 비명계가 그 지지자들이 뭐 친명계에 가서 낙선 운동을 하거나 상대당 후보를 돕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마저도 일어날 수 있다. 예.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 이거를 어떻게든 내용을 수습을 하고 가야 될 겁니다. 민주당 분위기를 보면 지금까지 공천 결과를 오늘도 이제 7차 공천 결과 발표했잖아요. 보면 친명 지도부 특히 정청래 서영교 의원 이렇게 포함해서 어쨌든 그 밖에서 보기에는 친명 지도부는 너무 현역 의원 중에서 단수 공천이 많이 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또 계속 결과 발표하자마자 이런 말이 계속 뒤따라오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계속 정말 친명 위주로
공천이 돌아가고 있는 거냐? 분위기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아무래도 지금 거의 일주일 이상을 계속 지금 친명 공천, 뭐 비명 행사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네. 설령 가정컨대 언론이 너무 지나치게 친명 공천이다라는 쪽으로 프레임을 잡으려 한다 하더라도 예. 그게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뭔가 근거에 기반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명이 전혀 진출 안 한 것도 아니고 친명도 타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말씀 얘기 뭐 발언도 그렇고 그야말로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발언에서 강성 발언했던 의원들, 예. 이제 이재명 대표의 4월 리스크를 좀 옹호했던 그런 경향성을 보였던 의원들은 거의 진출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장경태, 뭐 저기 박찬대, 어떤 당 지도부들 그렇고 예. 강선호 의원도 그렇고 그런 이제 관점에서 본다면 박홍근 의원도 그렇고 하죠. 뭐. 예. 거의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그 친명 쪽에 강경 발언했던 의원들이 유리하구나라는 예. 그 경향성은 뚜렷이 보인다고 해야 될 거예요. 그거마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런 문제들이 그렇다 이걸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고 뭐 나름대로 이제 시스템 공천을 했다고 얘기하니까 단지 지금 뭐 저기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뭐 빵점짜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0점짜리가. 네. 그 도덕성에서 뭐 저기 김영주 의원도 뭐 제로라고 얘기하고 그런 부분들을 볼 때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게 좀 경선이 아니 그런 그 점수 매기는 방법, 이 시스템 공천이 너무 정성 평가가 다 있는 건데 어느 당이나 너무 과하게 점수를 그렇게 의도적으로 낮게 매긴 거 아닌가 이런 충분히 그런 합리적 의심을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이명백 위원장이 어쨌든 그 점수 그러니까 경선 과정 절차를 공개한다고 했다가 다시 접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거 다시 공개해주면 이제 뭐 박용진 의원 같은 하위 평가받은 의원들도 납득이 되면 수용할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지금 없다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명백 위원장도 공개한다고 해놓고 왜 그걸 거둬들입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명백 위원장에게도 당신 나가라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 얘기가 불거지고 그런 말이죠. 그것도 물론 당내에서 친명과 비명 간의 또 얘기가 전혀 다르다고요 지금. 예. 또 뭐 서원석 최고위원 같은 분은 민주당에서 이게 뭐 시끄러운 거냐, 이게 다양성이다, 뭐 이런 취지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편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지금 당내에서.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선거를 하는 거니까 예. 보수나 진보 유권자들 말고 이른바 수도권이나 중도층이라고 외연 확장이 필요한 그런 유권자 계층들이 예. 이걸 어떻게 인식하냐의 문제거든요. 이게 논문처럼 다 이리 따져보기도 그렇잖아요. 뭐 또 어느 의원이 어쩌고 이걸 누가 따집니까? 예. 또 관점에 따라 다른데.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중도층 유권자들이 보기에 이게 뭔가 민주당 공천이 이제 좀 이게 국민의힘에 비해서 너무 좀 편향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인식이 자꾸 누적되는 순간 이게 선거가 불리해지는 거거든요. 예. 지금 방법은 지금 이미 그 얘기가 워낙 언론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대지면 짜질 겁니다. 네. 이 공천을 빨리 공천면을 빨리 국면을 바꿔야 돼요 민주당. 예. 바꿔 다른 이슈나 쟁점 이런 쪽으로 몰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민의힘과 다시 대등하게 정권 평가론을 불을 지핀다니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예. 계속 공천 얘기로 했다가 이거 국민의힘 아니 민주당 대단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죠. 네. 민주당 공천 과정에 대해서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도 굉장히 많이 그 비판을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뭐 우리 의원 평가에서 0점 받은 사람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약간 웃은 거에 대해서 이번 총선 과정에서 최악의 장면이다 이렇게 평가까지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강 벨트를 국민의힘도 탈환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비중을 두고 있는데 거기에 일단 중구 성동갑에는 민주당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 공천하냐 마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거긴 지금은 윤희숙 지금 전 의원이 배치가 돼 있는 거잖아요. 네, 단수 공천을 받았죠. 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공천 여부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까요? 그 국민의힘도? 글쎄요. 일단은 민주당에서 빨리 좀 결정을 해야죠. 지금 임종석 예. 전 실장 얘기를 거의 한 4주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행오버 이슈로 있는 거는 참 보기 드문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을 지금 컷오프하기에는 결국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른 데로 배치를 하자니 그러면은 윤희숙 전 의원이 제기한 86 운동권대 경제 전문가 예. 이 프레임에 떠밀려서 다른 지역으로 배치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있고 중성동갑에 그대로 배치를 하면은 임종석 전 실장의 경쟁력이 사실 이미 좀 손상이 된 상태죠. 왜냐하면 공천을 줄 거면은 바로 줬어야 되는데 3주, 4주째 이게 피로감 있게 이슈가 누적이 되면서 임종석 전 실장이 당내에서 힘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 밀리다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결정이 어려운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빨리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민주당 공천 전체를 놓고 보면은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이 물론 상징성이 있습니다만 임종석 전 실장 한 명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비명계라고 하는 분들만 친명 자객과 1대1 구도로 지금 경선이 짜여져 가고 있는 것. 그게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죠. 그리고 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거기는 3인 경선 지역구인데 예. 민주당 전체 3인 경선 지역구가 현재 9곳입니다. 한 곳은 이미 결과 발표 났고요. 근데 그 9곳 중에 박용진 의원 지역구만 결선 투표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30% 감산을 상대 후보가 둘일 때는 어느 정도 극복해 볼 가능성이 생기지만 다시 결선으로 1대1이 되면은 그 극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왜 거기만 결선이 있는가 예. 그런 논란도 불거질 거라서 사실 임종석 전 실장 한 명만의 문제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중구 성동갑에는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공천 여부에 따라서 명문 정당이 뭐 틀어지냐 안 틀어지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공천은 어떻게 지금 해결할 뭐 그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그래서 공천을 하자니 이제 그 뭐 이른바 그 당내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 그 주류는 말이죠. 예. 공천을 안 주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뭐 다른 지역으로 송파갑으로 송파갑으로 가라는데 가라. 예. 송파갑은 좀 민주당에는 대단한 험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렇다고 안 주자니 그렇고 주자니 또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공관위가 하는 거라고 합니다만 뭐 공관위원장이 지금 이명백 위원장도 상당히 난감한 입장인 것 같아요. 별로 제가 볼 때 공관위원장이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어쨌든 결과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거니까.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은 분명히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죠. 예. 임종석 실장을 만약에 공천을 안 하면 왜 공천 안 하는 것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친문 간의 갈등이 더 친명 비명 간의 갈등보다 더건 뭐 더 큰 거죠. 민주당으로서 더 큰 부담이 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명분을 세울 것인가를 고민 중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늦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공천 주든 안 주든 빨리 결정을 해야지 이 부분을 계속 끌다가는 계속 친명 갈등이 언론에 계속 보도될 거 아닙니까? 예. 일단 언론의 보도를 좀 그 이슈를 돌려야죠.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국힘에서도 지금 계속 여론조사 결과를 돌려보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점수가 좋을 만한 그 예비 후보를 빼고 돌렸다 이런 논란이 있는 거고.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여론조사 기관 같은 거를 다 후보들이나 다 공개를 하고 돌리는 겁니까? 지금 경선 결과는 다 확인을 시켜줬죠. 예. 확인시켜주고 검표하는 작업을 다 공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3시 발표도 원래 3시에 하기로 했는데 4시로 좀 늦어진 것 그러니까 같은데 예비 후보들이 다 참관하는 그 상황이어서 좀 더 늦어진 거죠. 아마 그 집계 과정을 다 예비 후보나 예비 후보의 대리인들에게 네네. 다 공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여론조사 업체 관련해서 또 민주당이 계속 논란이 있죠. 예. 그 리서치 DNA라고 하는 업체가 뭐 나중에 추가가 됐고, 근데 그 2022년에도 안심번호를 유출한 전례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자기 업체 이름으로 돌리지 않고 대표만 갖고 다른 회사가 하나 더 있는데 그 회사 이름으로 여론조사를 돌린 것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른 회사는 그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이 안 돼 있고, 그러면은 법정 요건을 못 갖춰서 등록을 못했는지 등록을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논란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을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 그 업체는 제외하기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외하기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업체가 조사한 결과가 그동안에 경선을 붙이거나 뭐 공천을 하는데 자료로 다 참고가 됐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경선에 붙이기로 한 것이나 혹은 뭐 공천을 한 결과는 또 되돌릴 수가 없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서 과연 당내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승복을 하겠는가? 그 부분이 사실 좀 어려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에서 본인이 나갈 지역구에서 내 이름이 빠진 여론조사가 돌아가면 당연히 기분이 나쁘고 그 어필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김병기 의원인가요? 언론에 보도 나오면 마지막에 추가된 그 여론조사 기관은 이번에 뺀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뺀다는 보도 나왔죠. 예. 그러면 이제 3기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오늘 6시인가 8시인가요? 최고위원회의가 긴급하게 열린다고 하던데요. 회의가 열려도 내용이 실하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이번에 그럼 지금 이렇게 만약에 민주당 위기라고 느껴진다면 어떤 해결책을 그 최고위원회에서 도출이 되고 그걸 또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민주당의 위기인 것만은 분명해요. 예. 지금 이제 공천이 난맥을 보이면 그 정당의 선거는 대단히 어려워요.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예. 지난 역대 선거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자꾸 말씀드리는 게 40일이 좀 더 남았단 말이에요, 선거가.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민주당이 오늘 이제 비공개 대책회의를 한다는 건데
당장 보면 이 공천에서 문제가 다 지금 불거지고 있는 거란 예. 말이죠. 근데 그 공천의 문제의 그 한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당화 논란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예. 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간에 객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부분을 부식시킬 수 있어야 돼요. 예. 그게 핵심. 완전하게 이제 가기는 어려워요. 국민의힘도 이제 뭐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어차피 완전히 공정한 경선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정당의 경선이라는 게 정량 평가만 있는 게 아니라 정성 평가가 있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도 무슨 도덕성, 뭐 당기호도 많아요. 당무감사 이거 다 정량 평가도 있지만 정성 평가가 네네. 많아요. 문제는 여당은 이제 유인책이 좀 있죠. 탈락한 사람들에게도 뭔가 뭐 기관장이라든지 이런 유인책이 좀 있어 좀 유리할 거예요. 예.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당은 국회 의원수가 좀 적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좀 그 부담이 적어요. 근데 민주당 의원이 많으니까 어차피 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예. 구조예요. 구조 자체가. 이거 우리가 가만히서 봐야 돼요. 네. 평면적으로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단지 오늘 비공개 대책위에서 어쨌든 최근에 친명 사당화, 뭐 친명계가 비명계를 친다, 뭐 그 비명 어쩌고 뭐 이런 얘기 있다면 그 더 이상 나 단어로 말하기 싫어서 얘기 안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조금씩 완화시켜 나가야죠. 하루 아침에 아니라 하더라도 예.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 돼가지고 점점 희석이 돼서 쟁점이 다른데 국면이 바뀌면 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 선거란 게 계속 판도가 바뀐다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 판도가 그대로 하리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공천 얘기만 계속 할 건 아니잖아요. 지금 예. 이게. 알겠습니다. 그거 오늘 기대해 봐야죠. 뭐 네. 민주당. 제3지대는 이준석, 이낙연 두 대표가 이제 갈라선 이후에 어떤 역할을 이번 선거에서 하게 될까? 어떤 존재감이 있을까? 과연 두 거대 정당을 흔들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파워가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위협적입니까? 현재로서는 힘들어 보이죠. 그렇습니까? 지금 여론조사 수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가 좀 곤란해서 그런데 예. 지금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가 갈라선 이후로 두 당 모두 힘을 못 받고 있어요. 네.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국민들께서 많이 실망을 하셨죠. 열 하루라고 하는 기간 만에 합당이 결렬이 됐는데 예. 이것은 사실 우리 근현대사에서 3일 천하로 끝난 갑신정변 이래로 가장 빨리 끝난 정치 실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 작은 세력조차 하나로 아우르지 못하는데 어떻게 국가를 개혁할 수 있겠는가 많은 의구심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지금 그 이후의 정치적인 흐름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개혁신당 같은 경우도 이런 그 내부의 어떤 리더십 문제가 예. 노출된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에서 혹시 공천 탈락자가 발생해도 굳이 개혁신당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불복하시는 분들이 예, 있더라도 그런 분들이 한두 분 나오더라도 차라리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길을 택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의 내홍이 있기 때문에 네. 약간의 그 가능성이 생긴 것은 맞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잖아요. 지금 총선이 45일밖에 안 남았는데 예.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에 뭔가 어떤 가시적인 영입이나 그 흐름의 전환이 있지 않으면은 예. 여기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제3지대 세력 그리고 국힘이나 민주당에서 제3지대로 이동할 의원들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있겠죠. 예. 더 근데 아무래도 국힘보다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쪽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건 전 본질이 아닌 것 같고 역시 오늘 뭐 보니까 여론조사가 대단히 한 자리 수더라고요. 다. 예. 저도 뭐 수치는 얘기를 안 할 텐데. 근데 지금 하나의 이제 관전 포인트는 그거예요. 김종인 위원장이 걸로 그러게요. 공관위원장으로 왔어요. 예. 비대위원장은 아니에요. 공관위원장으로 왔는데 이게 지금 뭐 일상적인 정치 문법으로는 이 제3지대는 가능성이 없어요. 일단 열흘 만에 이게 결렬됐다고요. 네. 9일날 연휴 첫날 이제 통합됐다가 결렬됐기 때문에 근데 신뢰가 깨졌어요. 예. 제3지대라는 게 뭐 100%다 참신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기대가 있었거든요. 전격적인 통합이 됐으니까. 근데 이것도 열흘 만에 또 전격적으로 결렬되니까 역시 그건 한계가 있구나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가서 예. 판을 흔들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이제 아주 전형적인 여의도 문법으로 이걸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정치 공학적으로만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걸 없는 새로운 그야말로 크로스 커팅할 수 있는 이슈를 제기한다든지 예. 그렇다면 이건 가능성이 있죠. 예. 물론 가능성이라는 게 양대 거대 정당만큼은 받을 수 없죠. 네. 지역구도 그렇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세라는 게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유의미한 의석을 얻을 수 있다. 예. 그러나 그 판을 흔들 수 있는 이슈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별로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안 떠오른다고요. 그래요? 그게 있다면은 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뭐 열속이 순속 가능한데 가정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네. 어느 한쪽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 예. 근데 그 판을 흔들 수 있는 완전한 진짜 이 우리 한국의 정당 구도를 가로지르는 그러한 이슈를 제기하지 못한다면 개혁신당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총선을 40일 남겨두고 또 많은 변화가 생기겠죠.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송영훈 변호사,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